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유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정치사까지 해서 대관계가 되겠죠. 정치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려 경제 파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 170쪽 중세 경제, 고려 경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려 경제 구조에서 토지제도 있죠. 전시과에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시과는요, 전지와 시지를 같이 준다 그래서 전시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전, 시, 과 이렇죠. 토지 취급 기준은 뭐예요? 과죠, 과. 과는 뭔가요? 관득입니다. 요즘에 뭐 급이죠, 급. 공직 체계에서 1급, 2급 할 때 급입니다. 그 급수에 따라서 월급이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나 조선이나 과에 따라 관등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액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전지와 시지를 과에 따라 준다 해서 전시과라고 그래요. 즉 전지는 뭐냐? 전지는 농토입니다. 시지는 뭐냐면 임야죠, 임야. 그러니까 농토와 임야를 같이 줍니다. 농지에서는 이제 수세권을 갖고요, 수조권. 그리고 시지에서는 이 시는 연료 채취지예요. 임야를 얘기합니다. 나무를 떼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불도 떼고요, 뭐 난방도 하고요, 또 밥도 하고, 또 나무는 팔기도 합니다. 어떤 그 상품의 수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같이 주고 전국이 지급제입니다. 서울에서 개경이 되겠죠, 고려시대 때.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국의 토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토지를 뭐라고 그러죠? 조선은 과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에 따라서 뭘 준다는 거예요? 바로 전지만 준다. 그러니까 지급 기준은 같습니다. 같은데 조선시대 때는 시지를 주지 않고요, 뭐만 준다고? 전지만 지급합니다. 전지만. 그리고 어디에 한정하냐 그러면은 경기도에 제한을 해요. 경기도 제한합니다. 경기도만 경기도만 사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지를 구분할 때 공전과 사전은 아니죠. 공전과 사전을 나누는 구분 기준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수조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세를 거두어 드리는 권리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토지를 뭐라고 그러죠? 공전이랍니다. 공전. 공전이라고요. 개인이 세금을 거두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사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사전보다는 공전이 많은 게 좋죠. 그리고 공전의 세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수확량의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사전의 세율은 수확량의 2분의 1이 됩니다. 공전에 해당하는 민전이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민전은 개인의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상 사전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에다 내죠. 그래서 10분의 1을 냅니다. 그래서 소유권상 사전이지만 수조권상 공전에 해당됩니다. 뭐요? 민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토지는 공전과 사전은 나뉘는데 구분 기준은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관리가 되면은 국가로부터 토지하고요, 녹봉을 받아요. 토지를 받는다는 건 수조권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는 수조권은 뭐에 대한 반대급부입니까? 라면은 관품에 대한 반대급부고요. 녹봉은 뭐에 대한 반대급부냐 그러면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예요. 다시 하면 하는 일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면은 토지와 녹봉을 이렇게 같이 받는다. 그 중에 이제 급수의 과에 따라서 고려는 전지와 시지를 전국을 대상으로 받았고요. 조선은 전지만 경기도 한정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관리가 있습니다. A라는 관리가 그래서 뭐 일품의 관직에 있고요, 일품의 관직에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 청소하는 일이다, 청소하는이다. 예를 들면은 이렇죠. 이 사람이 일품의 관직, 이 품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토지를 받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청소하는 일에 대한 반대급부는 뭘 받아요? 녹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다시 이제 B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자리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럼 A가 이제 물러났을 때 이 품계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았던 토지와 녹봉을 국가에다 반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관직에 있던 이 사람이 물러나면 그 관직에 올라온 사람이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다 반납을 하고 또 받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다음 관리가 그 관직에 올랐을 때 등장했을 때 그 사람에게 바로 승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납하고 다시 지급받고 이런 절차가 없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교재 맨 위에 보겠습니다. 전정의 연립이라고요. 좀 읽어봅시다.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데 이때 직역 부담자가 직역을 그만뒀을 때 그 관직을 그만뒀을 때 수조권을 반납하지 않고 국가에다가 그 직역을 세습하는 사람이 토지의 수조권을 인계받은 것을 뭘 한다? 전정의 연립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토지하고요. 토지하고 녹봉은 A라고 하는 관리한테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사람한테 이 수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관품, 품계와 뭐 직역에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 품계에 이 일을 하면은 A가 됐건 B가 됐건 누가 됐건 그 토지와 녹봉을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급 공무원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총리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의 월급은 지급은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주지만은 그냥 주는 건 아니죠. 총리직에 대한 이 1급 직에 대한 반대급부로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급 공무원은 월급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고 2급 공무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90만 원이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에?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지 그냥 사람한테 설정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정의 연립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시과하고 이제 과정법을 간단히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요. 이 전시과의 개편 과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초, 태조 때가 되겠죠. 이때는 역분전입니다. 역분전. 역에 따라서 토지를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은 개국공신이에요. 개국공신들에게 지급 기준은 뭡니까? 논공행상이에요. 농공행상을 기준해서 공이 많으면 많이 주고 그러니까 공이 작으면 작게 주는 겁니다. 후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가를 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역분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역분전 체제 하에서 경종대 때 있죠. 경종대 때 가면은 맨 처음 고쳤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정. 처음 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쓰죠. 처음 고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 전식과. 시정 전식과는 전 현직자들에게 지급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인품 더하기 관품입니다. 관품. 그래서 인품 그러면은 경종대 때 경종은 몇 대 왕입니까? 태, 해, 정, 광, 경 그러죠. 그러니까 경종 바로 앞에 왕이 누구예요? 광종 나오죠. 광종의 개혁 정책은 다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색 공복 기준이 마련됩니다. 그 사색 공복을 기준해가지고 관품을 기준해서 지급하고요. 인품을 기준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바로 역분전에서의 논공행상이 있죠. 요 논공행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정전시과의 한계는 아직까지 역분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적을 하죠. 순수한 관품만을 기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품 기준은 광용대 때 사색 공복 이걸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목종대 때 갑니다. 목종대 가면은 개정전식화가 나옵니다. 맨 처음 고쳤던 것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개정했다.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은 전 현직자에게 주고요. 그리고 인품이 빠져요. 그러니까 순수한 뭐만 관품만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지급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토지 지급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됐다. 자, 그러다가 문종대 때 고려 문벌 기록 사회의 최고 정점기에 올랐던 시기가 문종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다시 또 바뀌죠. 정 전식과입니다. 자, 이 경은 다시 갱 또 다시 경 이렇게 읽습니다. 얘는
또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갱정전시과라고도 하지만은 지금은 경정전시과로 읽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현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뭘 기준으로 한다? 관품입니다. 관품을 기준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직 관리들도 수조권을 받았죠. 이게 이제 누구한테만 주는 거죠? 누구한테만? 현직자에게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제도의 개편 과정을 보면 말이죠.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식화 체제는 언제 때 무너집니까? 라면은 의종대 때입니다. 무신정명 의종 24년 1170년에 전식화 체제가 붕괴가 돼요. 그리고 농장 확대가 나옵니다. 사전의 확대죠. 국가 재정이 약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몽골 간섭기를 거치면서 원종대 때 개경환도 이후가 됩니다. 개경환도 이후에 녹과전이라고 하는 토지제도가 마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현직자에게 지급을 하고요. 전직 관리는 아니고요. 현직자에게 지급하고요. 경기도 8현 8개 지역입니다. 이 내를 대상으로 해서 현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한다. 근데 녹과전은요. 정확히 얼마를 지급했는가라고 하는 기록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기록 소실이죠. 그래서 유실로 인해서 확인할 수 없고요. 아마 현직자들에게 우선 걔네들의 어떤 그 복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경기도 8현 이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급했다라는 것까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녹과전 다음에 이제 공양왕대 때, 고려 마지막 왕이 되겠죠. 공양왕대 때 가면은 1391년에 뭐가 나와요? 과전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전법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죠. 전지만, 시진 아니죠. 전지만. 그리고 경기료 한정해서 지급한다. 누구한테? 전 현직자에게 줍니다. 다시 이제 이 과전법은 조선 세조 때 뭘 바뀌어요? 직전법으로 바뀌고요. 성종대하면 또 뭘 바뀌나요? 관수관급제로 바뀝니다. 이게 다시 이제 명종대 때 가면은 녹봉제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조선시대 때 가서 과전법의 개편 과정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토지의 개편 방향은 뭐다? 똑같습니다.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고려 전식과 개편 과정에서 몇 개 좀 더 체크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종대 때 보면은 개정전식과라고 있습니다. 그 개정전식과의 밑에서 한 10줄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과에 들지 못했던 유해 잡직을 과에 편입하여 따로 한역관을 설치 운영했으며 군사제도 정비와 함께 군인전식과가 마련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외과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군인전식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군인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한외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누구 때라고 했어요? 목종대 개정전식과 때 한외과 그리고 군인전 이게 이제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외과라고 한다면은 이 토지의 지급 기준은 전지와 시지를 뭘 기준한다? 관등을 기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관등이란다면 문무 18관등입니다. 1관등에서 18관등. 품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1급 공무원에서 18급 공무원 안에는 들지는 못하지만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급수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국가의 어떤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에게 주는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한외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외과가 신설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종대 개정전식과요. 그리고 군인전은 중앙군 2군 6위가 있죠. 지방군은 5도의 주현군과 양계 주진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도의 중앙군에 2군 6위군인데 2군 응양군과 용호군이 있습니다. 그중에 2군 얘네들한테만 주는 것이 군인전이에요. 6위는 군인전 지급이 아닙니다. 2군만 지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에게 군인전이 지급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지, 지위가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군인전은 현종대 때에 중앙에 지급해야 될, 중앙의 문신들한테 지급해야 될 토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몰수를 합니다. 그래서 문신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문신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김훈, 최질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난을 일으켜요. 이게 무신난의 선구가 돼요. 김훈, 최질의 난. 이거는 군인전 몰수에 따른 군인들의 반발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목종대 개정 전시과 때요. 그 한외과하고 군인전을 체크 좀 하시고요. 바로 밑에 문종대 때의 경정 전시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좀 추가할 부분이 마지막에 공음전이 있습니다.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는 거죠. 공음전. 토지는 세습이 가능합니다. 문종대 때는 고려 문벌 귀족사의 최고 정점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떨어집니다. 그다음 이제 1126년에 이자금에 난 1135년에 묘청의 서경촌동운동 이후에도 불구하고 고려 문벌 기록사의 모수는 수습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 터지죠. 이 뭐예요? 무신정변이죠. 그래서 그 문종대 때 문벌 귀족사의 최고 정점기 때에 바로 그 문벌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설된 토지가 뭐예요? 공음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밑에는 넷째 줄이 있습니다. 공음전식과 또는 줄여서 공음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 개편 과정에서 한액과 군인전 그리고 공음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로 넘어가시면은 171쪽에 한번 보세요. 맨 위에 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자는 건 아니고요. 시정, 개정, 경정, 전식과 개편 과정에서 토지 지급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전식과 체제에서 나왔던 토지의 종류도 있어요. 과전부터 해가지고 뒤에 진황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토지의 용도는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요. 자, 거기에서 몇 개만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군인전이 있습니다. 중앙군, 이군한테만 주고요. 향리에게 줬던 토지는 뭐라고 그래요? 외역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밑에 한인전과 구분전은 좀 묶어 놓으십시오. 한인전과 구분전. 그러니까 용도를 잘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인전부터 한번 볼까요? 임시적인 군사요원이나 육품 이하의 관리의 자재로서 관직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라고 하나 한인의 개념 규정에는 여러 학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품 이하의 관리의 자재라고 있죠. 근데 자재로서 관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있거든요. 걔네들을 한인이라고 일합니다. 한인. 이 한자는 한갈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한인에 대한 개념 규정은 아직까지 뭐 개개인마다 좀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한인전 그러면 통상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관리의 자격은 있는데 관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6월 달에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근데 10월 달에 보직 발령을 받은 거야. 아직 보직 발령을 못 받은 거예요.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요 기간 동안에 관리로서의 관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한 토지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뭐 보편적인 거고요. 근데 정확히 한인에 대한 개념 규정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구분전이 있습니다. 하급 관리, 군인의 유가족의 집안 토지는 뭐라고 그래요? 구분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려시대 때 하급 관리하고요. 고급 관리의 구분은 어떻게 했냐? 고급 관리 그러면 5품 이상을 얘기를 하고요. 하급 관리 그러면 6품 이하를 하급 관리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은 토지에서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는 토지가 문종대 경정전식과 때 추가된 것이 공음전이잖아요. 그러면은 공음전에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띤 토지는 뭐겠어요? 즉 하급 관리 6품 이하의 관리에게 줬다는 토지. 그게 뭐라고요? 바로 구분전이에요. 구분전. 그러니까 구분전과 공음전은 서로 반대급부적인 5품 이상 공음전, 6품 이하 구분전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별사전이 있습니다. 승려나 풍수지렵에 종사한 사람에게 준 토지를 별사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숭불 정책의 일환에서 나타나는 사실이겠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전 좀 보겠습니다. 민전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민전은 공전이냐 사전이냐라고 하면 민전은 사전입니다. 농민의 사유지예요. 농민의 사유지고요. 그러니까 민전은 소유권상 개인 토지입니다. 사전이죠. 그러면은
농민 개인이 농민이 이건 내 토지다 해서 내 땅이다 해서 세금을 안 내버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내야죠. 세금은 어디다 내는 거예요? 국가에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조권상 이거는 뭐다? 공전이다. 그러면 수조권상 했을 때 세금 얼마를 내냐?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민전이에요, 민전. 일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서 민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일반 백성에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정이라고 있어요. 백정. 신분에서 백정. 자, 고려의 백정은 누굴 얘기하냐면 일반 농민을 얘기를 합니다. 조선의 백정, 조선시대 때도 백정이 나옵니다. 이거는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조선시대 때 백정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때 계층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누구죠? 화척이에요. 화척.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조선 다르다. 그럼 고려 때는 백정과 정이 있습니다. 자, 정은 누구냐? 국가로부터 직역에 맡은 바 직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국가로부터 토지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백정이 있죠. 백정은 국가로부터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지급이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흰 백자입니다. 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있다 없다 할 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한자는 없을 무자죠. 이 의미로 보시면 돼요. 무자의 개념이다. 여기서 우리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백수라고 그래요. 백수. 백수는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흰 백자를 씁니다. 그리고 손수자를 써요. 그러면은 이거를 백수 그러면은 손이 하얀 사람을 백수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손이 하얗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할 일이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손이 할 일이 없다. 우리는 한자로 백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은 하얗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정과 백정이 있는데 그럼 백정은요. 직역의 의무가 없어요. 토지 지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날 먹고 놀고 그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왔듯이 조상 대대로 개간해서 물려받은 토지나 본인이 직접 개간해서 경작한 토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토지를 뭐라 한다고요? 민전이라 하고 그 민전의 세율은 얼마를 내고 바로 10분의 1의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민전은 농민 개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상 개인 땅이지만은 세금은 국가에다 내는 거니까 수조권상 공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전은 요즘에 시골에 가면 농부들 계시죠. 그 농부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다 그게 민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민전에서 세금을 거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경기도 여주에 사는 A라는 농민이 땅을 10,0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그 A라는 사람 주인이 그 A라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이거 내 땅이고 내 재산이니까 세금 안 내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세금 냅니다. 어디다 내나요? 독립장한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의 민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민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둔전이 있습니다. 이 둔전은 군용지입니다. 군용지. 자, 고려의 지방군이 누구였어요? 오도의 주현군, 양계 주진군이죠. 특히 양계 주진군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급자족하기 위한 토지가 따로 지급이 돼요. 그 토지를 뭐라 한다? 둔전이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군용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진왕전이라고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진전이라고도 그래요. 양안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토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양안은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안에 등재가 됐는데 농민이 워낙 세금 부담이 많아서 못하겠다, 못 사겠다. 그래서 토지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묵힌 토지 있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진전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진황전이다. 이거하고 구분하실 것이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그러니까 진전, 진황전은 토지요, 토지. 농사지어 쓰는 토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다. 왜 경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농민이 경작을 하다가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혀버린 토지를 뭐라 한다고요? 진전 또는 진앙전이라고, 황무지는 애초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를 황무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토지의 종류를 염두에 정리하시고 바로 밑에 토지제도와 함께 국가재정의 운영에 가장 필요한 거죠. 조세제도입니다. 전세와 공납과 역, 이게 국가재정의 3대 근간이 되겠습니다. 자, 조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민전이니까요. 민전에 대한 세율은 얼마라고요? 10분의 1이다. 10분의 1을 걷어들입니다. 뭐 걷어들인 것을 어떻게 운반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자 10분의 1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조창으로 모읍니다. 조창. 자, 조창은 각 지방에서 1차 세금을 걷어들이는 창고예요. 교통의 요지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아가지고 다시 조창에서 어디로? 경창, 서울에 있는 창고입니다. 경창으로 운반합니다. 경창에는 좌창과 개성이죠. 우창이 있습니다. 개경에 좌창과 우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조창은 전국 5도 양계할 때 5도입니다. 양계에서 걷어낸 세금은요, 중앙으로 조운을 하지 않아요. 자치경을 줬습니다. 군사비로. 그러니까 5도에 13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5도에. 그래서 이제 13개 국방지대 양계 조세는 개경으로 운반되지 않고 현지의 경비에 사용했다. 뭐 조선시대 때 같으면은 잉유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걷어들인 적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중앙으로 운반하지 않고 자치경비로 쓰는 지역이에요. 이거를 잉유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경창은 중앙에 있는 창고를 뭘 한다? 경창이라 한다. 근데 좌창과 우창이 있는데 왼쪽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좌창은 관료의 녹봉을 담당하는 관청이고요. 창고고요. 우창은 왕실의 미곡이나 국용, 그러니까 국용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공의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걷어들인 세금을 모아놓은 창고를 뭐라고 그래요? 우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좌창, 우창 따로 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죠. 여기서 걷어서 이렇게 운반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세 운반,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조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조운하고 같이 보는 것이 또 밑에 역참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시설이에요. 교통시설. 역참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역원제라고 그러죠. 말을 키우고 있다가 말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참은 원입니다. 즉 숙박. 요즘에 국립여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국가재정에 두 번째 공물이 있습니다. 공납. 이거는 호세입니다. 매 가가호마다 내는 건데 정기적으로 내는 특산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걷어들이는 상공과 부정기적으로 걷어들이는 별공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시대 때 가면은 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추가가 돼요. 진상. 자, 그리고 이제 공물 밑에 보시면은 역이 있습니다. 이 역은 뭐냐면은 이 역이죠. 역입니다. 이거는 신세입니다. 신세. 몸뚱아리다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남이 뭡니다. 양인의 정남이 되겠죠. 그러니까 16세에서 60세. 두 개가 있죠. 노동력으로서 봉사하는 요역과 군대가 뭐가 있나요? 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역과 군역으로 나눠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 군역제도에서 말씀드렸죠. 기타 잡세, 특수세죠. 염, 상세, 또 국용, 어떤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중에 국가 재정의 3대 근간은 뭡니까? 그러면은 조세, 공납, 여기다. 조세는 어디에 대한 세금이나 전세고요. 공납은 어디에 대한 세금이요? 호세고요. 마지막 역은 어디에 대한 세금이다? 신세, 몸뚱아리다 부과하는 세금에서 국가 재정의 3대 근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의 재정 운영 관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재정 담당 관청이 있죠. 오늘날 같으면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고려시대는 호부, 6부 중에서 호부고요. 3사가 있습니다. 중앙정치제도에서 3사는 고려의 3사하고 조선의 3사를 구분하시라고 했죠. 고려의 3사는 단순히 화폐, 곡식, 출납,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조선의 3사는 뭐예요? 언론, 문필기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호부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리고 수입은 국가 재정의 3대 근간, 조세, 공물, 역, 이게 이제 실질적인 수입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출은 밑에 관리 녹봉이라든가 일반 비용, 뭐 국방비 등등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 엄격히 구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이거는 오늘날 얘기한다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자료에 보면은 양안과 호족이 있습니다. 양안은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토지 조사 사업을 뭐라고 그래요? 양전 사업이라고 그래요. 양전 사업은 토지 조사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작성한 토지 대장을 뭐라고 그래요? 양안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호적. 호적은 오늘날 주민등록부 어떤 그 대장 있죠. 등본이나 초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결국 양안의 작성은 어떤 물적 자원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호적의 작성은 인적 자원을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의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고려시대 때에 당시 귀족들이죠. 귀족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만은 삼국시대 때 귀족이나 고려 귀족이나 또 조선의 양반이라든가 얘네들의 경제적 기반은 딱 두 개입니다. 토지, 노비예요. 이 토지, 노비는 조상으로부터 세습되어 내려온 것도 있고요. 본인이 관리가 돼서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와 뭐도 있다. 노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밑에 토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전, 공음전, 농장 등이 있고요. 기타 밑에 보면 녹봉도 있고 노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얘네들의 경제적 기반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적 권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고려 귀족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벌 귀족이나 그다음에 고려 후기 때에 원 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하고 있었던 누가 나오죠? 권문세족들이 나와요. 주로 얘네들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생활 모습은 풍족했기 때문에 삼국시대 때 진골 귀족과 흡사 다를 건 없다. 다 사치, 향락, 도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뒤에 사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174쪽에 맨 위에 사료를 보시면은 맨 위에 고려사 저려와 고려사에 나와 있는 사료입니다. 귀족 때 생활 모습이에요. 잠깐 몇 개만 좀 봅시다. 첫 번째 사료를 보면 예종이 돌아가고 죽었다는 얘기죠. 숙종, 예종, 인종 이러죠. 인종 때 이장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종이 죽고 어린 왕이 즉위하니 누군가요? 인종입니다. 이장음의 아들들이 앞을 다투어 채택을 건축하여 길거리에 쭉 뻗쳐 있고 권세가 더욱 떨치며 뇌물을 공공연히 주고받으며 자기 종들을 풀어놓아 다른 사람의 말과 수레를 빼앗아서 자기 물건을 실어 들이므로 힘없는 백성은 수레를 부수고 말과 소를 팔아 도로가 시끄러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강탈하는 거죠. 지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약탈하는 거죠. 약탈. 밑에 김돈중이라는 사람의 사료가 있습니다. 김돈중이 자기 집이에요. 참고로 김돈중은 누구냐면 김부식의 아들입니다. 이 김돈중도 좀 망나니로 알려져 있죠. 밑에 보시면 이제 셋째 줄. 하루는 왕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김돈중 집에. 이곳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대에서 잔치를 벌였다. 휘장과 장막 그릇이 사치스럽고 음식이 진귀하여 왕이 제상 근신들과 더불어 매우 흡족하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귀족들의 생활 모습이죠. 진골 귀족들 삼국시대 때 사치 향락을 보여준 자도 있었죠. 안압지, 그렇죠? 또는 금입택이라든가 금으로 거의 도배한 이런 집들, 또 사절유택, 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시 진골 귀족 때 사치 향락을 보여주는 자료들 아닙니까? 어때요? 고려의 문벌 귀족도 별 다를 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얘네들은 지배층, 정치 경제적인 권력을 대대로 세습해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공음전이라든가 음서라든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또 지위를 유지해 나갔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경제 구조, 농업과 기타 상업, 수공업, 또 대외무역 관계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농업부터 보시는데 기본적인 것은요, 중농 정책입니다. 또는 권농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왜 중농이냐라고 하면은, 왜 중요하면은 국가 재정의 3대 근간, 아까 전세, 공납 여기였죠.
이거에 세금 부담은 죄다 누가? 농민이 세금 부담을 지겠죠. 그 농민을 위한 경제 정책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중농 정책으로 나와야겠죠. 또 그 농민을 위한 사회 시책도 나올 겁니다. 빈민시설, 빈민구제시설, 또는 의료시설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해민국이라든가 무슨 뭐 대비원이라든가 전부 다 백성들을 위한 사회 시책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최소한의 국가 재정 인적 기반이었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었었지 실제로 농민들 생활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시책은 아니었던 거죠. 이거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중농 정책의 일환에서 추진했었던 여러 가지 시책들이 175쪽으로 하겠습니다. 맨 위에 뭐 일반적인 것들이죠. 개간, 수리시설의 정비, 저수지입니다. 농기구와 종자 개량이라든가 소를 이용한 심경법, 깊이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경은 삼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경. 그리고 심경법은 땅을 깊게 갈아서 엎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초 작업, 풀 제거입니다. 두 번째는 지력 향상입니다. 제초라고 한다면 땅 위에 있는 풀씨가 땅을 갈아 엎음으로 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땅 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위로 올라와서 지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경에 의한 심경법은 두 가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농법은 논농사나 반농사나 일반적으로 1년 1모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법도 있어요. 그 시비법 그러면은 뭐예요? 일역전, 제역전이라는 토지가 나와 있는데 시비법은 비료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비한다고 그러죠. 시비. 비료 주는 거. 그 시비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1년시는 일역전이라든가 2년시는 제역전이라든가 이런 토지가 필요가 없겠죠. 안 나와야 되겠죠. 근데 1년시는 2년시는 토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일역전, 제역전은 언제 때 없어지냐면은 15세기 조선시대 때 오면은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됩니다. 시비법이 개량이 되죠. 조선 초기의 농법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종자 파종하기 전에 밑거름, 종자 파종하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덧거름을 뿌립니다. 그래서 휴경지가 없어져요. 연작상경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려 후기 때도 별 다를 건 없습니다. 강화도 피난 시기에 자급자족을 위한 몽골 침략됩니다. 간척사업. 그러니까 강화도의 토지를 보면은, 농지를 보면은 논 한가운데 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강화도가 이렇다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강화도 피난 시절에 갯벌을 메꾸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바다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메꿔요. 그래서 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화도에 보면요. 이렇게 논 한가운데 이런 섬들이 있어요. 큰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은 뭐냐? 섬은 원래는 바다였었어요. 이걸 이제 간척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농지가 되면서 이걸 헐어낼 수는 없고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의 그 해안도로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말이죠. 논 한가운데 이러한 제주도 같으면 뭐 오름 같은 게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논 한가운데 왜 저게 있냐? 간척한 토지입니다. 원래는 거기가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강화도에 혹시 가실 일 있으면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양법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일부 남부 지방에서 이양법이 행해져요. 모내기법 얘기합니다. 벼,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윤작법도 있죠. 반농사에서 2년 3모작이에요. 조, 보리, 콩. 그 중에 보리는 겨우작물입니다. 겨울을 나는 작물이에요. 겨우작물로서 고려 말 반농사에서 2년 3모작이 나왔고요. 그리고 시비법은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려주는 법이었는데 여전히 1년, 2년 쉬는 토지가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농법에서 농상집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고려시대 때 농서 편차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농서는 조선 세종대 정초라는 사람이 쓴 농사직설입니다. 그러면 이 농상집요는 이암이라는 사람이 원에서 가지고 온 농법, 농서입니다. 충정왕제 때 몽골에서 가지고 온 농서이지 이암이 저술한 고려의 농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타 공민왕제 때의 문익점의 목화 뭐 이런 것들이 고려 후기 때의 농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수공업을 좀 살펴봅시다. 고려 전기와 후기 때 나눠서 보겠습니다. 전기,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입니다. 특수행정구역에 보면은 향, 부곡, 소가 있죠. 향과 부곡은 이미 신라 때 있었습니다. 고려세 때 오면은 뭐가 추가됐죠?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추가가 됐죠. 소는 수공업이나 또는 광업에 종사했었던 특수행정구역을 뭐라고 그래요? 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수공업이 고려 전기 때 관청수공업과 함께 발달했었어요. 물론 고려 후기 때 보면은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전기 때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있는데 고려 전기 때 주류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이고요. 고려 후기 때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려 후기 때 수공업의 중심은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 이거 외에 관청수공업과 소수공업도 있었던 거죠. 똑같이 나오는데 뭐가 더 우위였느냐, 뭐가 더 번창했느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청수공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민들 그러면 우리가 농, 공, 상 그러죠. 수공업자입니다. 농민, 상인들이죠. 국가에 의무적으로 얘네들은 수급자들은 의무적으로 관청에 들어가서 물건을 제조, 납품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걸 공장이라고 하는데 공장은 수공업자를 공장이라고 그래요. 자, 교재 한번 봐봐요. 관청 수공업의 그 운영을 좀 봅시다. 기술자들을 공장 안에 올려서 물품을 생산하게 했으며 농민을 부역으로 동원해 보조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공장 안 뒤에 안자가 붙어 있으면 장부에 장부. 수공업자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장부를 뭐라 한다? 공장 안이란다. 토지 대장을 뭐라 한다? 양안이라 한다. 그렇지? 노비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장부를 뭐라 하죠? 노비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안자가 붙어 있잖아요. 장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등록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관청에 들어가 가지고 일정 기간 바로 물건을 제조, 납품을 해야 됐었어요. 이게 이제 관청 수공업장 운영의 형태고요. 그다음에 소에서 금을 생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금소라고 그래요. 그 은을 생산하는 걸 뭐라고? 은소. 구리는 동소, 철은 철소, 종이는 제지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소자가 붙어 있으면 그런 곳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거는 무조건 100% 다 국가에다 바쳐야 했나? 개인적으로 팔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가면 이 특수행정구역이 없어지죠. 향과 부곡은 일반 농민으로 흡수가 되고요. 소는 조선시대 때 뭘로 바뀐 줄 아세요? 점으로 바뀝니다. 점. 고려시대 때는 금을 생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금소. 은은 은소 그랬지. 조선은 뭐라고 그랬니? 금을 생산하는 것을 금점, 은은 은점, 구리는 동점. 그래서 뒤에 점자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고려 후기 때 가면은 사원수공업 있죠. 기술이 좋은 승려나 노비들이 배, 모시, 기와, 술, 소금 등 이것들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원수공업과 사원상업이 발달하죠. 그렇죠. 특히 사찰에서 뭘 만들어 팔아요? 술을 만들어서 팝니다. 이건 사찰의 폐단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숭불 정책을 추진하죠. 숭불 정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폐단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고려 문화사 불교 관계에서 따로 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걸 배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무한한 권력은 무한한 부패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권력이 그만큼 올라가면 부정부패도 그만큼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각에서는 그런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찰의 폐단은 나중에 고려 말에 개혁 세력들 즉 신진사대부들의 비판을 받게 되는 하나의 요인을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간수공업은 소규모입니다. 간의 수공업의 형태로서 농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납품을 한다거나 또는 판매한다거나 또는 주문 생산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수공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와 후기 때의 수공업의 동향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을 좀 보겠습니다. 고려 상업은 농업 중심의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였기 때문에 그닥 발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급자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잉여 생산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급한데 나머지가 있어야지 내다 팔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발달하지 못했고요. 주로 지방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습니다. 도시, 지방의 도시입니다. 관청이 있는 그 중심으로 해서 관청을 부근으로 중심해서 발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전기 때 도시에는 시전이 있죠. 시전. 자, 한번 봅시다. 이게 고려 수도 개경이에요. 개경의 중앙로라고 봅시다. 개경에 뭐 사대문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이 중앙로 옆에 국가가 가게 점포를 만드나요? 이 점포를 뭐라고 그래요? 시전이라고, 시전. 이 시전은 누가 만드나요? 국가가 만들어요. 국가가 만들어서 시전을 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임대받는 상인을 뭐라고 그래요? 시전 상인이라고 그래. 시전 상인은 상세를 국가에다 내겠죠. 상세. 상세 그러잖아요. 특수세에서.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제 얘네들을 관리하고 세금도 걷어들이고 이런 관청을 따로 설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관청을 뭐라고 그래요? 경시서라고 그래. 이게 조선시대 때도 경시서가 나옵니다. 조선 세조 때 가면 뭘로 바뀌냐면은 평시서로 바뀌어요. 기능이 좀 강화된 거죠. 글쎄요, 이게 오늘날에 뭐 공정거래위원회나 뭐 그런 정도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전 상인, 시전 외에도 관영 상점들이 많아요. 요즘에 서적점이라든가 술을 파는 주점이라든가 또 찻집, 차를 만들어 파는 뭐 다점이라든가 뒤에 점자가 붙어 있는 게 있죠. 관영 상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고려 전기 때 도시에서의 상행의 모습이에요. 자, 뒤에 177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방으로 가면 지방은 지방 관청을 중심으로 해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물물 교환을 하고 있었고요. 주로 생필품입니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한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행상이라고 그러죠. 행상은 뭐 정형화된 용어는 아니에요. 그 시기 때 행상은 그냥 이리저리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장사꾼, 옮겨 다니는 장사꾼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찰에서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사찰에서 그걸 내다 팔잖아요. 사원 상업도 발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사료 하나만 보겠습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승려의 상업활동에 대한 사요 내용이 있죠. 지금 부역을 피하려는 무리들이 부처 이름을 걸고 돈놀이를 하거나 농사, 축산을 업으로 삼고 장사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어깨를 걸치는 가사는 술 항아리 덮개가 되고 번패를 부는 장소는 파, 마늘밭이 되었다. 장사꾼과 통하여 팔고 사기도 하며 손님과 어울려 술 먹고 노래 불러 절간이 떠들썩하다 그랬죠. 이게 고려 사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숙물 정책의 결과 나타난 폐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고려 후기 때 가면은 도시나 지방이나 상업의 파이가 커집니다. 일단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상업의 규모는 아니에요. 고려 전기에 비교해서 파이가 커졌다는 거죠. 인구가 늘어나요. 인구가 늘면서 수요가 느는 거예요. 수요가 늘면서 수공업이 발달해요. 많이 만들어내야겠죠. 그럼 많이 만들어내면 뭘 해야 돼요? 팔아야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렇게 그런 이제 공시하에서 상업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에 상업의 경향 맨 밑에 한번 보실래요? 도시와 지방의 상업활동이 그래서 전기보다 활발해졌었으며 원간섭 때는 국가재정확보책의 일환으로서 소금의 전매제도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상업발달에 힘입어 부를 축적해서 신분 상승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구조의 변동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 변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양반 신분이 동시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양반 신분으로 일종의 매관 매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신분 상승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지금과 같은 상업의 파이는 아니다. 고려 전기에 비해서 조금 커졌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경제에서 화폐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개 화폐가 나왔습니다만은 결론은 화폐 유통이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습니다. 최초에 철전 성종대 때 건원중보가 있고요. 숙종대 때 해동 통보, 해동 중보, 삼한 통보, 삼한 중보, 그 다음에 동국 통보, 동국 중보 그랬습니다. 뒤에 통보가 있죠. 보물과 통한다. 그러니까 보물과 같다는 뜻이에요. 통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보가 나옵니다. 화폐를 다시 또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보가 먼저 나오고 중보가 나온다. 그러면 성종대 최초의 철전이었다는 건원중보가 있죠. 그 건원 통보도 있었을까요? 건원중보는 중국화폐입니다. 중국화폐인데 갖다 쓰고요. 자, 화폐 밑에 사진 좀 봐봐요. 건원중보 해가지고 지금 건원중보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이제 중국 화폐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 성종대 때는 건원중보를 모방했지만은 뒤에다가 이게 앞면이고요. 이게 뒷면이에요. 뒷면에다가 뭘 써놨냐면은 동국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놨습니다. 이거는 구멍입니다. 네모난 거죠. 그래서 동국은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동국, 해동, 삼한, 태동, 청구 다 우리나라의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란 얘기예요. 숙종대 때 활구, 은병이라고 그러죠. 밑에 은병이 있습니다. 은 한 근입니다. 굉장히 고가죠. 은 한 근은 포 100필에 해당합니다. 포 100필. 그 다음에 쇠은, 소은병, 공양왕대 때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입니다. 원세조의 지폐 전용 체계 일환에서 만든 보초라고 하는 지폐도 들어와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 공양왕대 때 뭐가 있어요? 저화도 있습니다. 사섬사라고 하는 요즘에 지폐, 조폐공사 정도 되겠죠? 여기서 발행을 했습니다만은 유통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조선 태종대 때도 저화라는 화폐가 유통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폐가 지금 고려 때 나왔지만은 자급자족적 경제 구조에서 유통은 잘 안 됐다. 좀 물물 교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규모로 관영상점이라든가 또 귀족들 상류층에서 아마 유통이 됐던 걸로 보지 이게 보편적인 화폐 유통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후기 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실시가 되면서 상평통보가 유통이 된 것이 전국적인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때 고려나 조선 전기 때 화폐는 그닥 활발하게 유통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에 고리대로 좀 가겠습니다. 고리대는 요즘에 사채입니다. 사채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바로 농민 생활이 녹록지 못했다는 겁니다. 빌려먹고 못 갚으면 노비가 되고 또 도망을 치고 이탈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장생고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농민들을 구제하려고 했었어요. 빈민구제책이라면서. 근데 장생고 자체도 나중에 사채, 그러니까 이자놀이하는 고리대 그런 기구로 전락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가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보를 만들어요. 보. 뒤에 보자가 붙어 있는 게 학보, 경보, 광학보 하는 거 있죠. 이 보자가 붙어 있는 거는 지금의 재단입니다. 재단. 기금을 만들어서 이자로 운영하는 걸 재단이라고 그러죠. 그중에 빈민구제를 위한 광종대 때 뭐가 있어요? 바로 제위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 제위보는 원래 빈민구제의 목적이었는데 이 역시 위에 사찰에서 운영했던 장생고처럼 나중에 고리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타 학보, 밑에 팔관보, 금종보 등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대무역은 뒤에 지도를 좀 살펴봅시다. 뒷장에. 고려 대무역 창구 병난도하고 금주입니다. 병난도는 예성강 입구고요. 금주는 김해입니다. 김해. 자, 위에 지도를 보면 거란과 여진과의 관계에서 보면 내내는 유목민족이죠. 들어온 것은 유목문화와 비슷한 것들이 들어오고요. 나간 건 주로 식량 위주로 나갑니다. 곡식이라든가 농기구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나가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나간 것은 역시 식량 위주죠. 들어온 건 뭔가요? 수은, 황 이런 게 들어오고요. 아라비아 상인도 있습니다. 대식국이라고 그러죠. 얘는 이제 귀족의 사치품들을 가지고 들어오죠. 원래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전 시대는 어디예요? 통일신라 때죠.
통일신라 때는 어디요? 수도 금성과 가까운 어디가 국제무역항인가요? 울산입니다. 울산을 통해서 이제 진골 기역대 사치품을 공급했어요. 근데 고려가 건국된 이후에 고려 수도는 어딘가요? 개경이죠. 그리고 예성강 입구에 어디예요? 병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때는 울산을 통해서 교역을 하다가 지금 고려시대 때는 어디를? 병난도를 통해서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라비아 또는 대식국, 사라센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장소를 옮겼냐? 수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수요를. 진골 귀족에서 문벌 귀족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주가 있죠. 금주는 어디? 일본하고의 교역로가 되겠습니다. 특히 병난도에서 삼동반도, 그 다음에 병난도에서 어디? 양쯔강 입구의 민저우라든가 여기가 이제 주로 고려시대 때의 대송무역 창구예요. 창구. 그래서 수출품은 고려 특산물들이 나가잖아요. 들어온 것은 중국의 특산물들이 들어옵니다. 이 중국의 특산물은요, 삼국시대 이후 계속 똑같은 품목이에요. 거의 같습니다.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고려라고 한 이름이 서방세계에 알려지는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 고려, 시코리아입니다. 고려 그렇죠. 조선이라고 한 이름이 유럽에 알려진 것은 누구에서요? 하멜 표류기에서 유럽에 알려집니다. 고려라고 한 명칭은 아라비아 상인들에서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병난도하고요, 금주를 통해서 대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경제는 대무역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중세 사회사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